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순방이었다, 최고의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우리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고 백신 허브, 감염병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또 미국이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고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해서 북한에도 대화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는데요. 대북 대화 어떻게 풀어갈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역사에 남을 회담이었다, 자긍심이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성과 30, 실망 70 회담이었다, 현금 주고 어음 받아서 놓고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 내놨는데요. 최민희,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딱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국민 80%는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해라, 이렇게 반대 입장입니다. 교포 3세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누가 무슨 근거로 올림픽 강행하는가라면서 걱정했습니다. 오늘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많이 줄었습니다. 절반가량 줄어서 4,000명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과 IOC가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은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날이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무더운 한 날이 시작했어요. 어제도 그렇고요. 한 주 시작 잘 하셨는지요? 별 탈 없으시고요. 주말에는 한미 정상회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속속 전해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 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회담 후기 여러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면 이렇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백신 관련 내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한미 두 정상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으고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의 백신을 이 바이오 분야에서 앞선 우리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모더나하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죠? 네, 모더나가 백신 원액을 공급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량 생산하는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로써 한국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은 그 네 번째가 모더나가 됐고요. 네. 국내에서 생산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모더나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그 백신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찬사가 쏟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언론 지형상.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훅 인터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나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네. 대북 문제.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대북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습니까? 네,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양국 공통의 목표로 명시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예. 이 공석이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에는 그 우리와 북한의 이해가 깊은 성김 대사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요거 크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종석 전 장관한테 자세히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도 완전히 끝내기로 했어요.
한국 미사일 독립 만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공식 합의는 아니었었지만 그동안 우리는 미국에 이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못했어요. 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고요. 네. 이를 통해 우주로켓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중국 측의 항의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미국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땡큐를 외치더라고요. 네, 삼성, 현대, LG, SK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44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들을 호명하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단 말을 3번이나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주고 미국에다가 뭘 지어주고 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8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500명대인데요. 지난주 월요일은 600명대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그보다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다시 넘었다라고 넘었습니까? 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지역 발생 확진자 중에서 이 비수도권 비중도 46.6%까지 올라갔습니다. 대구입니까?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 아이고. 네, 이 처음에 6명의 확진자가 한 유흥업소에서 나왔는데 지금 158명 이상으로 누적 확진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 손님과 종사자들이 감염된 줄 모르고 8개 업소로 옮겨 다니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분들 숨기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 QR코드 제대로 찍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충남 아산의 온천 3곳에서도 이 누적 확진자가 70여 명이 나왔고요. 네. 이 대전의 한 교회에서는 50여 명, 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곧 들어온다고요? 네, 이번에 계약한 거 말고 따로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모더나 백신이 31일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중인데 이 모더나까지 도입이 되면 이 백신 종류가 3가지가 됩니다. 모더나 백신 얼마나 구입했어요? 네, 2천만 명분, 4천만 회분입니다. 네. 아무튼 모더나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라고 지금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그런데 화이자가 좋다, 모더나가 좋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좋다, 이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어제 김해 봉화마을에서 엄수가 됐습니다. 시민들과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70여 명의 이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추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을 해서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열망과를 달리 이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면서 이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국민 통합만이 희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존중과 타협의 정신이 절실하다며 이 추도식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대거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노무현 정신 계승과 균형 발전을, 정세균 전 총리는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고요. 10여일 전에 참배를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겠다라고 했고, 이광재 의원은 대선 출마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봉화마을 내려가는 건 쇼라고 하면서 눌린 돼지머리가 웃을 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눌린 돼지머리가 웃을 일. 대단한 어록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기세가 엄청납니다. 저기 포털사이트에서도 계속해서 이준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전 최고 지지 선언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실상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초선 소장파 간의 토론회 영상을 언급하면서 이 반란한 그들의 생각과 격식 파괴, 탈권위적 비전을 접하면서 당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주호영, 나경원 후보들은 약간 좀 기분 상했겠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정이 바쁜데 전당대회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 시정 바쁜데 너무 관심 많으시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당대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 조금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차량 논쟁 또 이어지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저마다 자신을 차에 빗대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당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한다며 자신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화물 트럭 운전자로인이네요. 네, 그러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전기차라며 이 매연도 안 나오고 또 내부 공간도 넓어서 많이 태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예. 초선의 김은혜 의원은 이 노후 경유차에 짐을 실으면 언덕길에서 힘을 못 쓰고 운행 제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이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협공 상태네요. 네. 이현주 전 의원 무슨 문제죠? 임금 체불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네, 이 지난 재보궐선거에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건 그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서 임금 체불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고용노동청이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 보궐선거 당시 이현주 TV에서 영상 편집을 맡았다는 A씨가 지난 1월분 임금이 한 359만 원 체불됐다라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뭐라고 합니까? 네, 이현주 TV는 제작 사업자가 따로 있고 제작비나 수입도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며 고용관계도 해당 제작자에 있다라며 이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네. 국회로 기자회견하러 와서 네, 그렇습니다. 폭로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선거에 돈 너무 많이 든다면서 눈물을 보였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초등학생이 자신보다 더 어린 초등학생을 때려서 중상을 입혔다고요? 네, 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중에 이 고학년 학생이 이 저학년 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학교에서 지난 20일 이 배드민턴 수업을 받던 3학년 A군이 같은 학교 6학년 B군에게 폭행을 당한 건데요. 네. 피구 게임을 하다가 이 공을 던지는 문제로 시비 끝에 이 폭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이 A군의 누나가 동생을 발견할 때까지 이 방과후 교사가 폭행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는데, 근데 이 교사가 또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병원으로 가본 결과 그 얼굴 뼈가 부러지고 이 두개골에 금이 가는 등 최소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까지 했습니다. 이 학교 측은 A군의 누나가 B군과 같은 반인 점을 고려해서 분리 조치를 학부모가 요구를 했지만 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이 학부모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 학교 측에서도 학교 말고 교육청이나 경찰에서도 나서서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야산에서 개에 물려 숨진 사람이 있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이 풍산개하고 이 시베리아가 원산지인 사모예드라는 종이 섞인 개로 추정이 되는데 네. 길이가 1.5m에 무게가 30kg에 달하는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를 그냥 풀어놨다고요? 네, 이 나무를 뜯던 59살 A씨를 물었고 이 출혈이 심해서 끝내 숨졌는데요. 불법 개농장이 근처에 있어서 탈출한 개다라는 추측도 나오긴 했지만 경찰은 외지인이 개를 버리고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주인이 누구인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개는 이 경찰 수가 끝나는 대로 안락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고가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당국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새벽에 일하던 노동자가 참변을 당했고요. 부산 신항에서는 하루 동안 파견되었던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또 숨졌습니다. 산재 대책 좀 내주세요. 제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092님께서 저희 집 온실 같아요. 29도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덥지요. 덥네요. 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5476님께서는 지금 한강변인데요. 미세먼지 엄청나요. 그래요? 오늘 맑은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는 또 있군요. 63빌딩이 잘 안 보여요. 덥기도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히고요. 빨리 집에 가서 삼겹살 먹어야겠네요. 여기에서 삼겹살이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지금 서울 시내는 퇴근 차량들로 정체가 길어졌는데요. 평소 이 시간대보다는 교통량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여의 하류까지 몰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속도 내려갑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면은 성산에서 금천교까지 가는데 45분가량 소요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입니다. 판교에서 구리 방면 판교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 광암터널 부근에서 토평 나들목까지 8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둔내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면온 나들목 2km 정체고요. 이후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5km, 또 매송 휴게소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다시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다음 주면 모더나 백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백신 공급은 한시름 놨다고 보면 될까요? 앞으로 백신 접종 빨리 효과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잘 물어보겠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아닙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서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백신 공급에 있어서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공급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이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백신 동맹을 형성해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던 것으로 이제 우리 역할이 아주 중요해질 거고요. 네. 또 주요한 백신 생산처를 한국이 계속 유치하고 있어서 예.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세계의 주요 백신 공장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은 이제 향후 백신 공급을 둘러싸서 여러 세계적 논의들이 있을 건데 네. 이때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 발언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동맹, 백신 허브, 백신 공장.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면 아무래도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백신 스와프 체결은 안 됐어요. 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이 스와프는 아무래도 한국의 방역 상황이 현재 좀 좋은 편이고 예. 그리고 백신 수급도 지금 상반기에 확보된 백신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예. 지금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국가들의 백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좀 미국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예,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수합은 아니지만 한국군 55만 명에 대해서 백신을 지원했던 거는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결정이라서 아마 그 부분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좀 높게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국군 55만 명한테는 백신을 그냥 줍니까? 미국에서 예, 이거는 공짜로 그냥 줍니까? 지원입니다. 네. 지원이고 단지 이제 어떤 백신을 언제 오는지는 후속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55만 명 분은 백신을 주기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권덕철 장관님은 왜 늦게 합류하셨어요? 그 앞쪽에 저 대통령께서는 북핵 문제나 다른 일정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이 백신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들만 맞추어서 조금 늦게 출국하셨습니다. 아, 일정에 맞춰서 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위탁 생산이 뭡니까? 그리고 이 계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위탁 생산이라는 거는 원액을 받아서 삼성 바이오 쪽에서 이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마 이 9억 회분 정도를 지금 생산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국내 모더나 생산 공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네. 일단 국내 방역 쪽으로 향후 모더나 백신 공급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큽니다. 네. 9억 회요? 1년에? 1년에 한 수억 회분이라고 수억 회. 정확한 물량은 밝히지 않았지만 수억 회라고 하는 쪽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기술 이전 형식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과정을 다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닙니까?
전 과정을 다 알려주는 건 아니고 이제 백신 생산이 크게 두 개의 구별로 구별할 수 있는데 네. 원액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네. 이 원액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후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위탁 생산하게 된 거고요. 예. 저희가 아마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이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mRNA 백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커지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생산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지금 3분기라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3분기부터 연간 한 수억 회분을 생산하겠다가 현재 양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노바백스 백신에서도 백신과의 이 양해각서도 체결됐는데 이 양해각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거는 저희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간의 3자 양해각서고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아마 지금 노바백스가 특히 주력하고 있는 게 변이에 대한 백신 개발과 예. 또는 이제 저희 독감 백신하고 결합한 결합 백신 등을 지금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 이런 연구를 좀 서로 협력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쪽에 연구개발 역량들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른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거리두기도 이렇게 3주 연장됐습니다. 예, 지금 거의 한 달 정도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500명대 후반에서 소폭으로 올랐다가 소폭으로 좀 줄었다 하면서 정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마 이 코로나19가 좀 확산하려고 하는 힘과 제가 방역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이 좀 균형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만 저희가 다음 달 6월 말까지 고령층 등 1,300만 명에 대해서 이제 예방접종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좀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아마 여기에서 한층 더 위험도가 좀 낮아지고 특히 중환자나 사망자 숫자는 좀 크게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고령층의 백신 접종이 잘 돼야 될 텐데 예약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약이 지금 다음 주까지 저희가 다음 주까지 계속 예정돼 있는데 네. 사실 양률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판단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고령층의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이 워낙 높으신 분들이라 네. 가장 백신을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예방접종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아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왜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60세에서 75세까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시는데 죄송합니다. 60세에서 74세까지가요.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들을 좀 우려하는 기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과학계와 방역 당국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극히 드문 부작용이고 이게 희귀혈전증이라고 하는 게 몇 100만 명당 몇 명에 불과한 부작용이고 그리고 발견 시에도 조기에 발견하면 다 완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희귀혈전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고령층에서는 특히 더 고발하지 않는 것도 나오고 있어서 이 백신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하게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네. 이 코로나19 치명률이라든지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백신 접종 계획대로 돼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급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 이 6월 말까지 1,300만 명을 맞추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물량 이상으로 지금 그 물량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 쪽은 지금 큰 문제가 없이 정부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확보가 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잘 접종을 받아주시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과 올림픽과의 상관관계는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고생해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깜짝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우리는 대화에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 이렇게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좀 만들어야 할 텐데요. 대북 대화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 어떠세요? 예, 건강 좋습니다. 네. 주 기자도 건강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네, 괜찮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다,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방미 성과를 평가했는데, 장관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예,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건 없겠죠. 예. 그런 점에서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아주 매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들 이미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한미 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미국의 남북 대화 지지, 협력 지지한 거, 그리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아까 계속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어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협력을 합의한 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사실은 그동안의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미국이 나름대로 이제 그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또 거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해서 있었는데 주로 이번에는 무기를 그것이 샀죠. 아니라 네. 예, 무기 사고 이런 거죠, 사실. 네. 이번엔 그렇지만은 사실은 미국이 한국의 제고된 국가 능력. 네. 이 국가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무슨 안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산업 이런 거 아닙니까? 특히 산업에서의 그 국가 능력을 인정해서 미국이 원하는 지금 현재 미국의 필요에 의한 미국의 종합적 국가 전략으로서 지금 첨단 기술 산업들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한국을 갖다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기의 필요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은 이른바 호혜적인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이번처럼 호혜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는 아마 거의 처음 아닌가,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한미 관계가, 한미 동맹이 안보 분야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그리고 산업 분야까지 확장되는 어떤 포괄성을 띠고 지금 호혜적 관계는 넓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현직 장관이었던 시절보다 정상회담이 더 성공적이었네요. 아, 예, 그러면요. 그때는 지금보다 우리의 국가 위상도 물론 그때 지금 그만치 못됐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과 우리가 나름대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름대로 줄 것과 받을 걸 갖다가 호혜적으로 했던 경우는 우리 때만이 아니라 많지 않았죠. 사실. 네. 예. 미사일 지침 해제, 미사일 독립 만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사일 사정거리라든가 이런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안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미국과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의 사실 미사일 사정거리를 지금까지 제약시켜 왔습니다. 네. 미국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사일 이 지침이 종료된다는 것은 국가의 군사주권의 일부가 회복된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주적 국방 역량의 확보,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우주 산업 같은 것이 첨단 산업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항공 우주 기술 분야 이런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딴소리를 하진 않을까요? 글쎄, 근데 저는 중국 견제용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사일 사정거리를 풀어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눈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주권을 갖다가 회복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주변 국가가 이렇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주변 국가가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자기들 도발로 인해서 유엔 제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가 금지돼 있잖아요. 예. 유엔 결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우리는 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풀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주를 향해서 나가겠다라는데 북한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도발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북한이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런 점들을 오히려 유의해야 되지 중국 변수는 우리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우리 주권 자체에 대한 의식을 갖다가 너무나 의식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 토대 위에서 대북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회담에서 좀 적용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판문점 선언이나 특히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북미 공동성명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 이루어진 거지만 계승하겠다, 존중한다니까 좋은 거죠. 더욱이 우리 4.27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정상회담에서 그게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은 공동성명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존중은 많이 하는데 북한이 원하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은 그거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한 미국 일방적으로 지금 북핵 문제 풀라러지 자기들과 북한이 원하는 방식과 절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게 셈법을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럼 미국이 어떻게 셈법을 바꿨는지를 보여주질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원하는 거라는 게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라든가 또는 뭐 북한이 어떤 뭐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취하면은 일정한 정도로 제재 완화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네. 제재 완화의 가능성이나 단계적 그다음에 뭐 동시행동 이런 말들이 나오면 좋은데 네.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북한 자체는 이거 미국이 이런 말을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북한이 정말 환영하는 반응을 보일지 여전히 부정적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북한을 협상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또 북한 역시 이 정도 미국이 성의를 보였으면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 국제사회나 언론에서 또한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당근 막 좀 주고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북 관계를 좀 개선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이제 사실은 미국하고 상당한 정도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네. 무조건 저지르기보다는 이제 미국을 설득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과거 트럼프 때보다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조금은 있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이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미국 외교의 전통적인 표현이죠. 자기들은 이런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 나와봐라. 네. 북한 나와라 이런 뜻인데 근데 북한이 미국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회담장에 나와야 한다. 이런 논리를 보면 블링컨 장관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미국이 무언가 유연한 조치를 취할 걸 기대하고 협상장에 나갔다가 그동안에 북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좌절로 맛봤다라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 너 일단 내놔봐. 방법을. 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정확히 공은 북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네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좀 더 진지하게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이 네트 위에 있군요. 장관님 멋있습니다. 네. 표현이. 북한의 입장은 언제쯤 나올 건가요? 혹시 좀 더 구체적인 뭔가를 내놔라 하면서 좀 도발할 가능성도 있나요? 글쎄요, 뭐 지금 북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약간 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주 애매모호한 정도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 못합니다. 다만 북한이 이 시점에서 도발을 감행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만족할 거냐 하는 점에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북한 역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한 정도로 성의를 보인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처럼 그냥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신강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때 북한을 잘 설득을 해서 나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조금 야 나와라 이제 대화하자 이렇게 하려면 어떤 수를 먼저 둬야 됩니까? 뭐 일단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외교적 해결을 하고 평화적으로 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북한의 입장도 고려해서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우리로서는 일종의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랄까 영향력, 지렛대가 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점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미국에게 조금 추가적인 조금 긍정적인 조치를 하게 만들고 또 북한에게 우리 입장을 잘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저는 뭐 남북 대화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약간만 힘을 더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더 힘을 내야 되는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화해 협력의 길로 가지 못했다는 비판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좀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예, 뭐 사실은 저도 뭐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노력은 많이 요즘 와가지고 특히 새로운 이제 지난번에 뭐 외교장관도 그다 바뀌고 또 안보실장도 또 이제 바꾸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을 바꾸고 이 뒤로는 상당한 정도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노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좀 유연한 태도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이 정부가 저는 뭐 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많이 비판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힘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네. 조금 더 결기를 가지고 네. 좀 이제 북한한테나 미국한테나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면서 네. 좀 해법도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였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남북 문제를 두고 가장 고민하신 노 대통령하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분이 장관님이어서 여쭤봅니다. 글쎄요, 뭐 노 대통령이 계셨던 시기는 지금부터 뭐 15년 전 이상의 뒤에 전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그때를 비교해가지고 그때 계셨던 분이 지금 어떻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 좀 너무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다만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그다음에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눈 딱 감고 결기를 가지고 내 원칙을 갖다가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그걸 갖다가 뭐 동맹이라 하더라도 내 입장을 갖다 밝혀서 좀 내 입장대로 동맹을 끌고 오려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작년 같으면 아주 세게 했을 텐데 네. 올해 들어와서는 바이든 정부가 나름대로 한국 정부 입장을 많이 좀 경청을 해서 저는 뭐 지금 잘 어느 정도 희망을 지금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그때는 제가 평양으로 취재하러 갔고요. 아리랑도 보러 갔었고요. 그다음 백두산도 취재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다시 뒷걸음질 치고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뭐 훌륭한 분이시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뭐 그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도 장관님이 움직이면 그렇게 큰 분이 움직이면 우리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포럼 같이 하셨죠. 네. 네, 그 동안에는 제가 아무래도 학자 출신으로서 이제 정책에도 개입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네. 대개 정부에서 나와서도 지난 세월 동안
학계나 그다음에 정책 쪽에 있었고 학계에서는 공동대표 이런 걸 맡은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바깥에서 맡아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한번 제가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예. 저로서는 뭐 제가 바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과제도 미완의 과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제가 좀 더 이어지고 더 그 과제가 실현되는 세상을 좀 보고 싶어서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일을 해보려고 하여튼 이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평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공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일이 남북 간의 충돌이 안 일어나고 분쟁이 안 일어날 때는 평화가 소중한지 모르는데 네. 그런 게 일어나면 진짜 겁나고 위험하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제일 소중한 거죠. 그래서 평화라는 건 정말 절대 우선의 가치를 우리한테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평화라는 건 어차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대화 협상이라는 것은 철학을 가져야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변해도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일관된 철학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대와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이럴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 지도자의 철학 이게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평화를 향한 어떤 염원 이런 것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지키는 정치 일산의 김연아입니다. 네, 일산의 김연아 그리고 불굴의 희망 최민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셨어요. 뭐 성과가 크다.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런 또 평가가 있는 반면 좀 박하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의 평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진일보된 한미 동맹의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네. 모처럼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사도 썼고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오히려 중국하고 북한을 의식해서 한미동맹이 약간 수십 발자국 더 후퇴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뒤로 물러났다가 지금 다시 간 거라 이제 겨우 제자리로 방향선에 한 거다라고 보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 네. 뭐 최고의 순방이었다. 최고의 회담이었다. 뭐 건국 이래 최대 성과다. 이거는 조금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설마 있더라도 여당은 약간 겸손하게 원래 우리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네. 성과를 해놓고 막 그걸 최고의 뭐라고 하니까 참 글쎄 칭찬해 주려고 하다가도 좀 할 말이 없어지는 저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민희. 일단 한미동맹이 주로 이제 군사안보동맹이었는데 이번에 백신동맹, 네. 경제동맹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44조 원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네. 이 부분이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 이제 국민의당의 의원들이 이걸 조공이다, 뭐 현대판 조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저는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컸구나, 성장했구나. 우리 세계- 국력이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능력이 결국 국력으로 수렴되는구나. 이걸 느껴서 정말 기업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그 노력을 막 칭찬해주고 싶고 이렇게 국민들의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느낌? 그렇게 들어서 저는 뭐 어쨌든 국력이라는 것이 정부의 능력, 기업의 능력, 국민의 능력, 정치의 능력 그런 게 총합적인 거구나. 하여튼 되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정말 대단하죠. 지금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가고 있는 노동과 고용 정책,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정도의 어떤 그럼요. 투자 자금을 만들고 또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다고 보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뭐 정의당 논평 같은 경우에는 44조 원 주고 55만 명 백신 얻어왔다 뭐 이런 혹평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44조 원 투자라는 것은 이제 진짜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법과 제도가 미국의 법과 제도가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들 공급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우리는 시장 개척인데 뭐 이게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또 잘 나갈 때 그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보면 우리 국가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좀 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 지금부터라도 이번만이 끝이 아니라 계속 그런 것들 좀 고양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이 정말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공과가 다 있지만 점점 시장과 기업에 대한 어떤 혐오, 비하 이런 걸로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일구었던 그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좀 더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뭐 기업에 대한 혐오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저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 동의하고요. 네. 다만 이제 기업이 그런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했으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영하고 네. 그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는 건 또 기업의 의무겠죠. 법은 지켜야죠. 네, 그런데 정의당의 경우 44조 주고 뭐 백신 55만 개 받았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반응하면 정말 안 되는 거고요. 정의당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반도체 공장 관련하여서는 이건 미국이 굉장히 요구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요 재정 막 투입했잖아요. 근데 그 재정 투입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업 투자가 있었는데 그 1.9조 달러인가 그렇잖아요. 그 투자하면서 방향을 정했는데 반도체, 배터리 등 5개 분야에서 중국을 앞지른다를 그 재정 확대 정책 발표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제조업 분야를 회생시키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컸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 부분에 예를 들면 44조를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높여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경제 협력 여기까지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좀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돌풍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연아 의원님? 네, 글쎄 잠깐의 이벤트가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어느 정도 크게 더 커집니다. 네, 커지고 있고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게 어떤 당권의 승리로 이어질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네. 저는 이준석 전 최고는 저도 진 게 아니다. 본인 정치 어떤 경력 중에서 저는 굉장히 화려하게 주목받는 지지 않는 선거일 것 같다. 그렇죠. 네, 결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지금 당권 경쟁이 굉장히 흥행 가도에 접어들었어요. 예,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가요, 후보가 젊다고 느끼지만 정치 구력이 10년이에요. 네. 2012년에 네. 비대위원으로 들어와서 저는 그 토론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비례대표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민주당에도 황희두 청년이 있는데 네. 그분도 비례대표 준다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거절했어요. 네. 그런 분들은 특이하잖아요. 정치권에서. 근데
그 이후로 이준석 전 최고는 방송 활동 그리고 중요 현안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해왔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을 때 총선 후에 그거 아니라고 앞장서서 아주 국민의힘 내에서 상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고, 최근에 이제 젠더 갈등과 관련하여서도 자료와 수치에 기초해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가 대통령 하기보다 힘들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당장에 당대표가 되면 국회에서 연설을 못하는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원외 당대표의 서름.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은 대권 관리를 위해서 어떤 당대표가 좋을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당원들은. 그래서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저는 글쎄요, 이준석 전 최고가 그 당대표 연설을 못해서 아쉬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의 벽은 좀 이미 깬 많은 언행을 보이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 이준석 전 최고의 돌풍이 모르겠어요. 저희 정당, 제가 새누리정당 비례로 들어와서 저희 정당 안에서 이런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는 게 지금 얼마 만인지. 네, 그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치렀구나. 자,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권 경쟁 2부에서 6시에 돌아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2살 성준이의 시간은 2년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고작 10살이었던 성준이는 학교에서 무서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설관리 담당자의 실수로 갑자기 방화 셔터가 내려가면서 성준이의 몸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성준이. 2살 터울의 성준이 형은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다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두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점점 지쳐가는 성준이 가족들에게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먼지 농도가 차츰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붉게 나타나는 곳도 전 시간에 비해서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특히 이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은 황사까지 겹치는 데다가 비와 돌풍 수준의 강풍, 우박도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주 궂은 날씨가 예보돼 있는 만큼 내일 오전까지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서울 권역을 포함해서 중서부 쪽으로 현재 아주 붉게 물들어 있는데 서울은 평소 미세먼지 농도의 4-5배가량 높아진 상황으로 환기한다고 문을 열거나 운전 중 창문을 여는 행위는 오늘 좀 금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오전까지 나쁨 상황 쭉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나쁨 상태. 그 밖에 전국 곳곳 또 오늘 나쁠 텐데 오늘 밤 지금 말씀드린 3군데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은 내일 오후부터 좀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소낙성 비와 강풍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는 경기나 강원 일부에 소낙이 예보 있고 내일 새벽에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에 비가 와서 오전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오후에 그칩니다.
예보입니다. 비는 5에서 20mm, 강풍을 동반해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내일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추진단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개별 계약한 물량인 106만 8천여 분이 내일 추가로 공급되고 내달 첫째 주까지 556만 5천여 분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자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라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먼저 가서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안정세였던 부동산 가격이 보궐선거 이후 수급보다는 호가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법정에 출석해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경품으로 복권을 나눠주는 유인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실제 접종자가 30% 넘게 뛰어오른 지역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3984님, 이준석 전 최고 정치 연예인이에요. 이명우급이에요. 얘기하면 4347님, 이준석,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상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열풍 계속 되네요.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손을 들어줬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새바람에 이렇게 응원했어요. 네, 제가 보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당대표로 뽑히시던 전당대회를 네. 결과치를 봤더니 그때 오세훈 후보가 황교안 대표보다 여론조사를 13% 정도 앞섰더라고요. 앞섰는데 졌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때 생각을 하면 네. 되게 이준석 전 최고의 어떤 그런 지금 분투가 같은 동료 의식도 좀 들 거고 또 이번 서울시 재보궐선거에서 이준석 전 최고가 또 오세훈 시장님을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격려, 화답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오세훈 시장 간섭 안 하는 게 이준석 후보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논란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 시작한 누가 뒤에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이제 상대 후보가 있잖아요. 이 게임이라는 게. 네. 게다가 이제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란을 안 일으켜도 이준석 후보는 그냥 자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이준석 최고를 직접 겨냥한 건 아니라 이제 초선들이 이번에 최고위원이나 당대표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격려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당 내에서도 진짜 유례 없이 지금 초선들이 사실은 굉장히 대범하게 네. 지금 대표와 최고위원의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어떤 중진은 나 원래 최고위원 하고 싶었는데 초선들이 당대표를 나오니까 최고위원 내기가 머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지 못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건데 지금 돌아보면 이 정치가 과거에는 정풍운동도 있고 천신정도 있고 이해찬 노무현 반란도 있고 막 진짜 초선들이 역동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랫동안 못 봤죠. 민주당의 몫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네. 이 개파 그리고 이
중진의 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당 안에서 서로 어떤 정치 신인들을 키우고 육성하는 것들을 그동안 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저희가 한 지난 4, 5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저희가 이기지 못해도 다들 지지 않는 싸움을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초선들과 원외의 도전, 저는 당내 혁신과 분위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한 거죠. 발탁을. 네. 잘한 발탁. 이준석, 네, 그렇죠. 네. 네. 이준석의 첫 등장 기억하십니까? 조선일보 일면으로 기억하는데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가방을 맨 이준석 사진을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아이돌급 스타로 만들어줬죠. 보수 언론에서. 그 중요 그 방송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강적들이라거나 네. 이런 중요 프로그램에 거의 단골처럼 출연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들, 보수 쪽의 총 노력의 결과 뭐 이런 거라 누군가는 엄청 흐뭇할 것 같습니다. 네, 성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6716님께서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후보한테 줄 서는 듯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자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틈에 보수 언론에서 요새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 이름도 슬슬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당내에서도 그렇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지금 저희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원내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하고의 어떤 접점 포인트보다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하고의 접점 포인트가 더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밖에서 언급하신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이게 이제 좀 자맹을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빨리 나와라 그리고 자극하는 네. 일종의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이제 더 이상 자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보면 정말 가재나 고동이나 그냥 다 대통령 이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직이세요. 네. 그 현직인데 이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인데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으로 별도 기구로 되어 있어요. 헌법기관이에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으로 가장 강조해야 될 덕목이 있는 사람들이 검찰총장, 감사원장 그런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야 뭐 이미 뭐 그렇다고 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이런 거에 오르내리고 본인도 딱 부러지게 하지 않고 네. 윤석열 어게인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이상하고 웃기다. 네. 웃기다. 근데 누가 다 임명하셨어요? 이거는 뭐 그럼 인사 실패? 인사 실패를 인정하시는 인사 거예요? 인사 실패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정치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 것까지는 할 수 없는데 최소한 공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지금 나가서 하시면 되는데 네. 감사원장이면서 그 말은 못하겠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어색해요. 아무튼 인사를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21님께서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렇게 올드해 보이고 구태의연해 보이고 진짜 보수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1521님께서 민주당에 애정이 있으신 문자를 주셨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토론을 거듭하고 있는데 국민의힘표 부동산 정책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거 김연아 의원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내용 보니까요. 뭐 민주당 이번에 부동산 TF 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언급됐던 얘기 다 담으셨네요. 그 이슈는 민주당에서 띄우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슈 선점은 국민의힘에게 뺏기시는 것 같네요.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 당초 얘기했던 것보다 자꾸만 오락가락 갈팡질팡 모습을 보이면서 완화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자꾸만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그 사이에 치고 나왔어요? 그거를 지금 다 줍줍하셔가지고 대부분 다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 중에 취득세하고
그러니까 취득세가 지금 이제 일몰로 좀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21년 말까지 돼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연장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살짝 더 추가를 하셨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이 더 추가로 가져갔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없고 오락가락했죠. 상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그 부동산 대책에서는 직전 연도 공시가격을 5% 이내에서 상한제 도입하자라는 것하고 종부세는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라는 것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내용을 보시면 다 민주당에서 한 번씩들은 언급됐던 것들이에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재들은 다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오락가락하던 것을 우리는 우리 아니라고 다 내놓은 것들이죠. 거기에 몇 가지 안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민주당에는 그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민주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결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의 가장 오른쪽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가신 거예요.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을 유예하자,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분은 1가구 2주택부터 취득세를 강화한 것은 이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토론 중이고 그 결론이 나와야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다주택자 취득세가 아니고 그 서민주택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지금보다 더 낮춰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생애 최초 주택자가 집을 구입한다는 전제인데 시장에 이제 진입한다는. 근데 그게 그 생애 최초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 부분은 그냥 국민의힘 안으로 갖고 오시면 되고, 민주당은 오히려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정말 악소리 나는 그 공급 대책부터,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진입자, 구입자, 그리고 신혼부부 중에서도 특히 애가 있는 분들 등등 정말 필요한 분들, 집이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나가면 이제 저게 결정된 안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아니고 민주당 안이 다시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렇게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주면 민주당은 오히려 조금은 그 전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의힘 도움받네요. 민주당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뭘 얘기하셔도 저희가 이렇게 확정안으로 얘기함으로써 민주당은 아무것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걸로 평가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TF를 만들어서 의견이 막 다양한 게 나오는 게 내부에서는 굉장히 건전하지만 밖에 나올 때 그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게 되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어떤 정책의 새로운 도입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 완화냐 강화냐 얘기가 나올 때는, 특히 요번같이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민심이 많이 반영된 상황이고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오락가락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잘하셨고요. 그걸 실패로 보시면 민주당 실패하고 책임도 지면 되고, 그런데 저는 재보궐선거 패인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얘기할 때 그게 가장 자제돼야 된다. 네. 그거는 뭐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안으로 통과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이 확정한다고 확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태도가 국회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빨리 확정하려고 그러고 빨리 뭐를 하려고 그러고,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건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걸리고 토론하고 그걸 언론이 왜곡만 안 해준다면, 선수로 뛰지만 않는다면 바람직하고 각 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고 국회에서도 정말 다양한 토론 후에 결정하길 기대합니다. 이 부분만은. 네. 내일 모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로 벼르고 계시겠죠. 네, 뭐 법사위원장 지금 넘겨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법사위원장 말고 다른 그 상임위원장은 다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는 사실은 전반기에 받지 않았던 거를 이제 와서 받는다,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 이런 반응도 있어서요. 네. 지금 이제 1년 지났잖아요. 21대 시작하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지나기 때문에요. 뭐 저희는 그런 거 다른 상임위원장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 말라를 1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미 협상에 의해서 2년 동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까지 가고 그 정치적 책임은 뭐 누가 지든 지는 거고. 그런데 이 야당이 법사위원장 달라고 막 하다가 그럼 뭐 협상에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래 동의했던 안이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하고 예결위까지 주는 뭐 그 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여당은 하고 있는 거라 정말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이건 선거 결과와도 전혀 무관한 논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힘 저는 동의하지 쪽이. 않는데요.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여야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법사위 지금 2년 안 됐다고 2년 뒤에 주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받잖아요. 받고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정권이 바뀌면 그 약속에 대해서 서로 지키자. 야당한테 주는 걸로. 아니요, 뭐 오히려 민주당이 그걸 제시를 하셔야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지금 접근하시는 건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대선 결과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자를 약속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시에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원내에서 원내대표끼리 그 당시에 가장 아니죠. 합리적인 이거는 대선에 따라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야당이 하는 게 맞다고 했으니까. 아니 내년에 여당이 대선은 한 적도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지금 주장해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했던 적도 뿐이잖아요. 있지만 아니요. 근데 지금 저희 원내에서 계속 법사위를 달라고 한 게 그거였으니까.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얘기하실 때는 그래 그러면 야당 해서 준다. 대신 만약에 내년에 정권 바뀌면 민주당 주겠다. 민주당 주겠다. 아니 그 말을 할 사람이 없다고. 지금 재보궐선거 이기고 나서 국민의힘이 전지전능이 되셨어요. 그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요구하는 논리가 야당한테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아니 자기들 여당일 땐 여당이면서 법사위원장 해놓고 참 신기하죠. 우리 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참 신기하죠. 그렇게 뭐 남북 문제, 뭐 한미 정상회담 그렇게 좋은 분위기, 당권 경쟁 그러다가 법사위원장 얘기만 물어보면 모든 토론자들이 계속 이렇게. 아니 이거는 결론이 안 날 토론 주제를 잡기 때문에요. 네. 2661님께서 법사위원장만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그것만 고집하는지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버리는 게 어떤지요? 이렇게 그런 얘기합니다. 주장도 있었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계속 채용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시사인 채용 그만 얘기해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한 헌법기관의 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잖아요. 네, 앞서서도 그 이야기가 좀 진행됐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감사원이 스스로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치적인 외풍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기관의 장이 현재 야권의 대상주자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야권 정치인들이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렇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소위 최재형 영입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전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권한 등 이런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야권 주자로 김동연 전 부총리 그리고 최재형 원장
이런 인사들을 꼽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번에 최근에는 칠용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과도리에 가뒀다 이런 표현이 언론사 제목으로 나오기까지 하던데요.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발언이 심상치 않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묘한 파장을 여의도에 낳고 있는데요. 네. 야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거명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그에 대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네. 자체가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상하죠.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시절에 했던 얘기하고 조금 겹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 대선 출마 가능은 합니까? 가능하긴 해요. 네, 이제 임기가 내년 1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요. 네. 문제는 계속 이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현직이다라는 점인 건데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의 최고 책임자가 대선판에 띄워준다. 아니 그 감사원의 신뢰, 뭐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하죠. 생각하는 예.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니까요. 일부 정치인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런 논란을 크게 이렇게 막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이는데요. 그 예. 조직을 정말 지키고 그리고 그 조직의 의미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러한 논란이 있어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애매하게 이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좀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감사원이 진행했던 원전 감사, 서울시 교육청 감사 이런 것들까지도 정치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적절하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활동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비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그 최재형 원장을 계속해서 이제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네. 정무적으로 보면 일종의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내는 시그널 같다 이런 느낌도 받는데요. 그렇죠. 얼른 나와라, 얼른 들어와라 그렇죠. 이런 거죠. 우리 안에 다른 후보도 있기 때문에 제3지대 가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이런 식의 메시지로 느껴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쏟아내는 최재형에 대한 그 기사 심상치 않습니다. 미담 제조기, 슈퍼 잠룡, 잠자는 사자, 최재형 테마주 떴다 이런 기사를 보면 노골적으로 최재형 띄우기에 나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재형 원장 팬클럽 만들어졌다면서요. 윤석열 전 총장 지지 모임도 생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팬클럽이 지난 20일 감사원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감사원을 찾아갔어요, 심지어? 네, 이제 그래서 심지어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다수 국민에게 희망과 활기를 되찾아줄 대안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길뿐인 밖에 없다. 천명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소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지지 모임이 발족했는데요. 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안철수 캠프의 과거에 참여했던 김민정 경희대 교수가 있고요. 또 사법농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사태 자체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기조 발제자였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좀 찾아가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스케치했었는데 주로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자리를 좀 채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네. 하이드님께서 최재형 열공중 기사는 언제쯤 나올까요? 2주 후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이재용 부회장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계속 이재용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두 번째 공판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금 정리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게 말등을 사줬다라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최종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말로비
뇌물 그렇죠. 혐의입니다. 네, 지금은 삼바 사건,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고요.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판도 두 번째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인사가 또 나왔는데 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G 문건 얘기했었죠. 네, 승계 지배와 관련돼 있는 문건이라고 해서요. 검찰이 가장 중심에 놓고 보고 있는 의혹의 문건입니다. 이것들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해서 그 증인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핵심 인력인데 증인 한 씨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요약하자면 기억 안 난다, 잘 모르겠다입니다. 아니 이게 프로젝트 G 문건이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을 승계하는 그런 중요한 문건인데 기억이 안 난답니까?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진짜요? 답하거나 기억 잘 나지 않는다. 물론 과거 일이긴 하지만 말씀처럼 잊어버리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의 가장 핵심 일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 문건 내용들을 보면 검찰이 하나하나 따져 물었었는데요. 네. 계속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식의 애매한 말들만 중요한 했다고 질문에 합니다. 대해서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실 요청으로 그런 문건을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검토할 때는 미전실과 대응한다. 이런 네.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요. 네, 이제 게다가 또 그 문건에 보면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부진 그리고 이서연 이 3남매에 관련된 상속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정 상속 시에 이건희 회장과 이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지분 나누는지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배경은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검토한 것 같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누구한테 어떻게 몰아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런 얘기를 썼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얘기를 한다고요. 이 한 씨 계속해서 또 재판에 또 나온대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신문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변호인이 신문을 합니다. 네. 방어하는 차원에서인데 검찰이 그래서 그 재판이 계속 오후로 갈수록 답답해하면서 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연이어서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반대 신문하는데 현재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영 승계를 위한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기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네요.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다른 기사만 많이 나와요? 네, 뭐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네. 핵심을 좀 짚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처럼 사면론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기 전에도 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을 군불 때우는 기사들이 많았다라고 보이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미국 경제인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네, 경제지 중심으로 정말 많이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뉴스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 반도체 백신 빅딜 앞둔 삼성, 이재용은 법원서 재판.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관계이긴 하지만 이 앞뒤를 엮어서 굉장히 위기를 강조하는 듯한 제목이죠. 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촉구했다는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한 암참이라고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을 요구했었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국말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 그 암참 사람들 보면요. 저기 태평로 남대문 주변 그리고 광화문 주변 가보면 된장찌개 먹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국에 있는 분들 많고요. 저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기사에는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도 다 이재용 부회장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상회담 앞두고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계속해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도쿄올림픽이 딱 2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네, 7월 23일이죠.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개최 걱정하는 의견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8,000명 나왔었지 않습니까? 8,000명씩. 네, 이제 최근에는 8,000명이 육박한 바가 있고요. 오늘은 많이 줄어서 4,000명대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5,000명 정도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게다가 지금 현재 일본은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 이런 곳에서 지금 긴급 사태가 발령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일본 내 여론은 계속해서 이 올림픽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네,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썼는데요. 일본 국민 80% 이상이 연기나 취소를 희망하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강행하냐라면서 사실상 정권을 비판하는 트위터를 썼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정권 비판하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언론 지형도 굉장히 좀 그렇죠. 네, 기울어져 있죠. 전체주의 성격이 워낙 세서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게다가 아사히 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재차 연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83%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여론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시민들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도 이게 옳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중증 환자 병상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올림픽을 열면 선수들 그리고 외국 손님들을 위해서 병상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인들의 건강 그리고 코로나에 대응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사실 커요. 그런데 IOC 바흐 IOC 위원장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림픽 강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하면서 그 희생이란 단어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반감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약간의 희생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희생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IOC도 일본도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한 번 미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국민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림픽은 열릴 것 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하고 인터뷰했던 일본 전 변협회장이 올림픽은 열릴 거다. 그리고 나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기네들은 자화자찬으로 끝나갈 거라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올림픽이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이유도 돈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강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한나 씨. 네, 지금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가 돌발 상황들로 혼잡한데요. 먼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연희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 고장난 차량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의 성산 방면으로는 홍지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 차량이 1차로를 막고 서 있어서 종암분기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또 기름램프에서도 고장난 차량이 3차로를 막고 서 있어서 차선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반대 구리 방면은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6km 사이에 차들이 많습니다. 또 부곡나들목에서 짧은 정체 이어지다가 월곡분기점 부근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6km 속도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3km, 또 매송 휴게소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5km 어렵고요. 이전에 해미 부근 갓길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 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뭐 때문에 바빴습니까? 오늘 또 바빴습니다. 네. 오늘 또 삼성생명 암모험 환자들의 농성이 월요일은 삼성 서초동으로 가는 날입니다. 495일째, 집회가 655일째. 그래서 집회가 며칠째요? 615일째. 그래서 특히 이제 이분들이 암 환자들이 지금 네 분이 농성하고 있거든요. 건강도 나쁘신 건강이 분들이. 안 좋으셔서 수요일 날 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분들이 네.
진료를 가시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예, 암 환자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별도로 또 우리 각계각층 인사들이 양심적 인사들이 네. 삼성의 고위층에게 이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삼성이 거듭난다고 할 수 있느냐. 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촉구도 병행하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 기자님이 한번 네. 현장을 방문하시면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해결되지 않을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삼성한테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예, 암 환자들이 보험금을 못 받아가지고 금감원에서도 지급 공고도 주라는 했습니다. 보험금을 예. 못 받아가지고 지금 며칠째 그 차디찬 사무실에서 이렇게 쪼그려서 농성 중입니다. 그 예. 부분 좀 전향적으로 나서 주시길. 그리고 요 소식도 꼭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그 박덕흠 의원님이 예. 이해충돌이라든지 뭐 건설 부동산 비리로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기여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발을 해놨는데 저희들은 경찰에 고발을 해놨었고요. 네. 근데 검경 다 수사가 시원치 않으니까 이 피해자분들이 공수처에 이첩해라.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안 할 거면 고위 공직자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딱 맞거든요. 국회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에 이첩해라 해서 화제가 됐는데 저희도 그렇다면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고 있는데 박덕흠 의원 같은 케이스를 제대로 수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피해자들이 공수처 이첩을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게 이제 민생 시민단체들도 경찰에 따로 고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각종 이해충돌 비리 문제에 대해 특혜 의혹에 대해서요. 공수처로 이첩을 이렇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런 수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월 민주운동 기념파에서 6월 민주상이라는 상을 제정했는데 이번에 4회째인데요. 수십 년 동안 대학 개혁과 등록금 문제 해결 사학비리 척결을 주장했던 한국대학경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민간 싱크탱크인데 네. 거기가 본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라고 해서 네, 이한빛. 방송 노동자들 네. 고이한빛 PD를 추모하면서 받는 그것도 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상은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민생 관련된 소식들이어서 제가 짧게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요? 저는 무관의 나그네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 뉴스 그 제 활동 관련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 주시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본격적인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택배 이슈와 관련해서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진척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예, 저상 차량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허리가 90도 꺾어지니까. 네. 그래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지상에서는 20km 손수레 배송해야 되는. 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라 이제 호소했잖아요, 제가요. 예. 그래서 정부가 택배사와 택배 노동자들 다 불러서 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네. 고용노동부교통부. 거기서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조건부 지상으로 가자. 조건부 지하로 가면 일단 어둡고 공기도 안 좋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저상 차량으로만 들어가야 되니까 무릎을 꿇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허리가 꺾어지고. 네. 그래서 조건부 지상 출입. 우리 주진우 아베수 저희가 제안한 게 거의 채택됐어요. 예. 제가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시속 10km 이하로 네. 비상 깜빡이를 켜고 네. 후진할 때는 반드시 저 후방 경고등과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기 의무화해서 네. 앞뒤로 갈 어디서도 부딪히지 않게 만들자. 예. 그다음에 더 심하게 등하굣길 아이들 학생들 등하굣길은 안 아예 안 가겠다. 들어가자. 네. 이게 조건부잖아요. 예. 정부 관계자가 이 안을 지금 이제 준비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입주자 대표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실제 그 비슷한 조건으로 진입을 허용한 데도 있고요. 근데 예. 안진걸 소장님 지금 그 아파트 단지는요 택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데 저상 차량으로 교체한 택배사에서 기사님들이 들어가서 허리가 꺾어지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 저상 차량이 수백만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허리가 꺾어지니까 그냥 나는 지상으로 가려고 한다는 택배 기사님들은 수레 배송을 하고 계세요. 아직도요. 그러면 돈을 좀 더 받습니까? 아니요. 못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환이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보관이 오늘 이번에 이제 비춰진 거잖아요. 조건부 지상 출입. 이게 강동구 그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전국에 400여 개나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들이 지금 그걸 따라하려고 지금 그렇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상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지금 답사하고 있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이 다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택배 기사님 또 그렇게 준해서 천천히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예. 비상벨 켜고. 예.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보관은 그럼 입구에서 받아서
실버 배송 요원이나 청년 알바 배송 요원이 집집마다 나르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택배 본사와 입주자 대표자가 비용을 조금씩 더 내면 됩니다. 네. 이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빨리 이렇게 결론이 효과적인 방법인 것 나서 같은데. 택배 기사님들이 생고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그런데 최저임금은. 그런데 뭐 네. 첫날부터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예,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2번 열렸는데요. 예. 지금 아직 양측 이게 보통 사용자 의원이 9명, 예. 우리 노동자 의원이 9명, 그 중간에 중재하고 협의도 하는 공익위원이 9명입니다. 27명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데요. 아직 양측의 제안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일단 우리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당시 사실 지난 대선 생각하면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전부 최저임금 10,000원을 임기 내에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요. 홍준표 대표님도 시원하게 10,000원은 가야 된다 이야기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당선되자마자 합자금 탕감 1,10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37% 이상 올리겠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됐고 실제 그게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최저임금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연방에 시급 15달러로 올리자 하니까 연방의회에서 지금 그걸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통과는 안 됐어요. 민간 노동자들은. 근데 미국 정부의 직간접적 고용된 노동자가 500만 명이나 된답니다. 네. 그 500만 명은 대통령 행정서명으로 가능한데 행정서명을 해버린 겁니다. 네. 15달러. 네. 우리 돈으로 17,000원 가까운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8,72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아니, 굉장히 열심히 집중적으로 일하죠. 네. 피땀 흘려. 근데 미국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2배를 지금 더 받기 시작한 거고 아마존은 나서서요 또 네. 그래? 바이든 대통령이 15달러 올리면 우리는 3달러 더 올리겠다. 그러면 18달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급이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국은 부자고 경제도 좋고 우리는 아직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통계가요. 네. 모든 지표에서 네. GDP,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수출 규모, 미국 규모 다 이렇게 하면요. 세계 7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은 미국 내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 아니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예. 더 급하고 아예 코로나도 통제도 안 되고 더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지. 제가 만약 미국 시민단체 관계자였어도 저 그렇게 입장 냈을 것 같아요. 네네. 한국 대통령 오셔갖고 한미 간의 우정을 증진시키고 네. 그다음에 뭐 노병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다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 많았잖아요. 박수는 보내는데 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에 우리 미국 정부가 더 나서라고 촉구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네. NGO면. 근데 백신 문제는 저도 이렇게 했을 때 미국 NGO면 분명히 한국은 근데 통제가 잘 돼 있고 환자 급증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백신도 도입된 나라 아니냐. 9천만 분도 어쨌든 확보는 돼 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 군인 55만 명 도와준 건 너무 잘한 거다. 일단 동맹이니까.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미국 NGO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더 급한 나라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안진거리 미국 NGO면 아유 아찔합니다. 조 바이든이 싫다고 할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 저를 부담스러워하겠죠. 한반도 평화에 더 적극적으로 수장 나서라고. 같은 사람은 네. 북으로 보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미국이 지금 찬성해줘서 전 세계 반대하는데. 미국도 가야 돼. 일본도 갔다가 일본 찍고 북한으로 예. 가가지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좀 애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북한도 빨리 더 개방하고 저 데려갈 개선돼야 되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또 사용자 측은 동결이나 삭감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2017년에 16.4%, 2018년에 10.9%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2019년에 2.9%, 작년에 1.5%밖에 인상이 안 됐으면 사상 최저치가 올랐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하위소득 우리 국민들 20%는 지금 적자라는 통계가 지금 확인됐습니다. 작년에 유일하게. 네. 근데 최저임금은 주로 누가 받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500만 명 안팎, 즉 진짜 하위소득 20% 속했는데 받는 급여거든요. 그렇죠. 이 돈이 올라가야 하위소득자들의 숨통이 트입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 8,720원이잖아요. 월급으로 하면 18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통 사람 소개하거나 사람 뽑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최소 200, 300은 맞춰주거나
좀 더 괜찮으면 3,400 맞춰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약속도 하고 180이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시급 1만 원이 되려면 내년 올해 14.7%가 오르면 내년에 시급이 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최소 10% 안팎은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중소상공인이나 그렇죠.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지불 능력이 안 식당. 되잖아요. 네,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빨리 코로나19 때문에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하신 분들에게는 소급해서 손실보상금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분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인상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도 오르고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도모가 됩니다. 지급 능력이 보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계층인 500만 명 안팎의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650만 자영업자가 윈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중소상공인 그리고 식당을 하시는 자영업자들한테 이런 식으로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된다 이런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만 나오면 언론이 이거 나라가 망합니다. 경제 파탄납니다. 이렇게 계속 쏟아냅니다. 아니, 정말 그거 너무 저는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2017년 16.4%, 2018년 10.9% 2년 동안 많이 올렸을 때 네. 박근혜 정부 한 달치 보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하루 만에 쏟아냈습니다. 많은 보수 언론, 수구 기득권 언론들이 정말 2년 동안 최저임금 많이 올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안 망했잖아요. 예. 심지어는 코로나19 여파까지 들이닥쳤는데도 작년에 OECD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라는 평가를 OECD나 IMF가 하고 있습니다. 고미리님께서 최저임금 오르면요 대기업은 문제가 아닌데요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다 죽어요 얘기합니다. 본인님께서도 우리나라 상향 평준화돼야 빈익분 부익부로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경제 성장의 성과를 중하위층이 가져가게 하는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중하위층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 해서 과감하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대기업이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에게 나눠주는 몫을 높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확보가 되겠죠. 즉 중소기업이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이 사회적으로 가져가는 몫이 너무 작은 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게 하청업체라고는 하지만 대기업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호황이고요. 더 수익이 늘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금융, 방송, 온라인, 통신 비대면 회사들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떼돈을 벌고 있는데 대기업만 그렇고요. 재벌 기업만 그렇고 그러니까 그 밑에 하청업체, 그 밑에 하청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부분을.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익공유제 같은 걸 합니다. 노동자들이나 경제발전이나 경제성장에 그 기업의 경제발전이나 경제성과에 기여한 하청업체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성과를 나눠주는 거죠. 네. 그게 이익공유제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익공유제를 문재인님이 제안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오르면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편의점 본사가 35%를 떼갑니다. 매출 무조건 온천징수랍니다. 35%나요? 예. 자, 1,000만 원 매출 나와도 350만 원 떼가버리니까 그 나머지로 임대료 내고 나면 최저임금을 못 주는 겁니다. 그걸 조금 줄여주면 그래서 좋겠네. 예를 들면 편의점 본사들이 이 코로나19 이렇게 다 이렇게 어려운 이때라도 내년에 최저임금 오르는 것만큼이라도 예를 들면 본사들이 내주겠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윈윈이 되잖아요. 가불병 그렇죠. 모두가. 네. 저번에 2019년 1월 달에 신용카드 감행수를 정부에 대폭 인하한 적이 있었거든요. 1% 안팎. 네. 그러니까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1년에 550만 원이 이득이 늘어난 겁니다. 네. 중소상공인이. 그러면 2명의 청년 알바를 썼는데 최저임금 20만 원 올라가서 40만 원 부담이 돼가지고 1년에 480만 원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근데 신용카드 감행수를 인하하니까 550의 소득이 생겼죠. 그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도 가능하고 나머지 70만 원의 소득이 새로 생긴 겁니다. 네. 이렇게 경제민주화 조치랑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가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진걸 소장님이 휴대전화 깎을 수 있는 꿀팁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지금 우리 KBS가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 더 많이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스마트 초이스라는 페이지에 막 우리 국민들이 달려가시니까 거기가 막 마비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자, 12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께서 25% 요금 할인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약정 요금 할인이라는 제도인데 네. 이게 우리가
단말기 구입해서 가입할 때 대리점이나 판매점 가면 보조금 내잖아요. 단말기 너무 비싸니까. 2년 약정이 예. 뭐 근데 보조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선택한다 해서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인데 네. 나는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요금 할인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보조금을 받았지만 24개월 약정 기간 지난 다음 날부터 25% 요금 할인이 되는데 통신사가 자동으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괘씸하게. 그래서 저희는 자동으로 적용을 지금 촉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너무하네요. 예, 나는 보조금을 안 받고 요금 할인을 선택했으니까 계속되겠지 우리가 착각해버리는데 이것도 12개월 24개월 약정을 합니다. 요금 할인 기간을. 그럼 그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25% 요금이 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그 경우도 자동으로 적용한 다음에 사후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저희들한테. 자동으로 지금 바꾸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해야지. 할인한 다음에 사후 동의만 받아도 되는데 반드시 먼저 할인을 끊고 사전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문자를 2번 보내요. 통신사가. 근데 우리는 문자가 다 스팸인 줄 알고 안 보죠. 안 봐버리는 저는 거예요. 안 보죠. 안 읽죠. 그다음에 맨날 마케팅 문자 오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 4번 보내는 거로 제도 개선을 하고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건 좋은데 네. 아예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할인했다고 동의 받으면 되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 국민 누가 할인 20% 했다고 나한테 사전 동의도 안 받고 누구인가 나에게 동의도 안 받고 사전 동의도 안 받고 할인을 한 자 이럴 사람 없잖아요. 알겠어요. 연기하셨어요? 아, 예, 깜짝 놀라요. 궁예를 흉내 한번 냈습니다. 궁예가 어떻게 그렇게? 궁예 옛날에 했죠. 누구인가 나에게 허락도 없이 요금 할인을 한 자. 누구인가 안 네. 가고 아직도 떠드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25% 요금 할인하게 해야 된다. 네.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요. 네. 통신사무사 지금 4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요. 네. 통신비 국민 1인당 10,000원씩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요금 10,000원씩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 아네스님께서 물건을 앉아서 받고 싶고 택배 차량 못 들어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생생민생 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the...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23살 연하 약혼녀와 내년 7월 결혼할 듯.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영국 총리가 56인데요 23살 연하 약혼녀하고 내년에 결혼한답니다. 지금 캐리 시먼즈하고 관제에서 동거 중인데요 아이도 낳았습니다. 재임 중 처음으로 결혼하는 영국 총리가 될 듯도 합니다. 보리스 존슨 이번 결혼하면 3번째입니다. 87년도에 첫 번째 결혼을 했다가 불륜 사실이 드러나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불륜 상대와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고요. 존슨 총리는 이와 별개로 다른 여성과 혼외 관계에서 딸을 두기도 했습니다. 신사의 나라인지는 몰라도 선진국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고약하고 짓궂은 영국 황색 언론도 별말 없습니다. 정치력과 개인적인 능력과 사생활은 별개라고 하면서 별 말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능력과 사생활은 따로 보는 영국 언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주 우유랑 너무 똑같은데 먹지 말라 써붙이면 괜찮나요?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하이트 진로에서 두꺼비 디퓨저를 내놨어요. 진로 소주병 모양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방향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주로 오인해서 마실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서울우유 바디워시는요 우유팩에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우유가 아니고 바디워시랍니다. 이거는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그리고 깜빡하면 그냥 마실 수도 있습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젤리 용기인데 먹는 젤리가 아니라 손소독제여가지고 마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굉장히 걱정입니다. 절대 마시지 말라는 문구가 써있긴 해요. 경고 문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위험을 노출시키고 방치하면 되는 건가 걱정이 됩니다. 농약에도 마시지 말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린이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리산 반달곰 새끼 6마리 출산, 일대 총 74마리. 74마리 소식.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리산 반달곰 어미곰이 새끼 6마리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만요. 그래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일대에 지금 반달 가슴곰이 많이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70마리가 넘는 반달 가슴곰이 지금 동네를 헤매고 있습니다.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서 탐방객들은 그 반달 가슴곰 있는 데는 가지 말아야 되고요. 탐방로만 이렇게 이용해야 됩니다. 새끼를 가다가 경고 방송이 들리면 곰 출현 주의 홍보물을 보게 되면 즉시 현장을 피해야 됩니다. 탐방로에서 혹시 곰이 내려오다 마주쳤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온순합니다. 손도 잘 빨갛고요. 해치지 않습니다. 그럼 다만 많이 먹는다는 거 아시죠? 초코파이를 좋아한다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호하고 같이 사는 사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조의 허니 베이비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